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방문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욘디 방송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36 의원 재택의료센터의 대표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방문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이 어떤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진이란 말은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왕왕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던 70년대 그 전부터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방을 들고 필요하면 환자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진료를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지금 같은 그런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진료를 해도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진료비를 다르게 받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료가 행해졌었죠. 그게 한 40-50 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와 주시는 거를 왕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말 그대로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방문하느냐? 국가에서는 그 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 호텔이나 여관이나 그런 데 있는데 거기를 의사가 가는 것은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집, 최소한 거주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 방문 진료라고 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는 재택 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를 이제 받는 환자 입장에서 이런 용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것을 지칭하죠. 이런 그 환자 집으로 방문하게 이제 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보험이 70년대, 60년대 초반에 시작되면서 1998년도 또 80년대 들어서 점점 이게 이제 견고한 그 보험 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이제 보험 수가를 정하고 또 이 의료법이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왕진을 안 하게 됐어요. 왜 안 하게 됐느냐? 우리나라 의료법 여기 지금 제90조를 보면요.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래 지금 1, 2, 3, 4, 5 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를 행할 수 있느냐? 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쓰러진 환자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요런 항목이 있는 것은 아마 모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지금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를 행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지금 요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
대학병원 상급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실 때 주치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신 후에 우리 병원의 가정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시하면 요런 항목은 집에 계실 때 간호사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처치 이런 것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간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요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기타 특별한 상황을 인제 그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는 의료기관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간혹 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 진료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되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문 진료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정간호가 1994년에 처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정착을 해서 전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정간호가 가장 먼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수술 후 퇴원 환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증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집에 가셔야지 되는데 집에서 또 의료가 필요해서 특히 이제 간호 부분을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또 10년 이상 지나서 2007년에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서 간호사가 이건 이제 대상이 일반 그 국민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생활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네요.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성 질환 있는 그 환자들은 즉 여러분들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죠. 그럴 때 간호를 받을 수 있게 요양과 간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호 부분이 이제 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말기 환자,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이 이제 집에서 임종을 하기 전에 임종까지 호스피스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집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의료진이 가서 그분의 장애 문제와 또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살피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 게 약 7, 8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소아 환자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어린아이들 집에서 의료를 받게 그렇게 제도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에 이제 전 국민 누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제 일들은 그 대상자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요게 수가 시범 사업입니다. 요 제도는 이 시범 사업은 대상자는 전 국민 누구나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것은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 등급을 받는 장기 요양 그 수급자들, 장기 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전 국민 누구나가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특히 이제 본인의 자택에서 필요한 그 의료를 이제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아직 이게 본 사업, 즉 국가의 의료 제도 안에서 완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특히 이 방문 진료 수가, 수가를 어떻게 적정하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피느라고 지금 6년, 7년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의료계가 의논을 해서 이제 본 사업, 저희는 이제 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전 국민한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행되는 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경우들은 이제 환자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문제도 이번에 좀 불거졌는데요. 그것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차적으로 하여튼 이제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은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 또는 아주 불가능한 사람들이 1차 대상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볼 때, 의사가 볼 때 이거는 집으로 가서 진료가 필요하구나, 집에 가줘야겠구나 이렇게 판단된 그런 환자들한테 환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여기 있죠. 의사와 간호사. 그런데 대학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의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진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 특히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 즉 의사의 판단 없이 뭐 아픈 사람이 또는 그 가족이 막무가내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방문 진료를 받는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라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의료진이 가줘야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질병, 부상, 또 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움직이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질병, 부상이겠는가? 첫째는 마비,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 등으로 또는 뭐 신경계 질환 등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병이든지 수술 직후에는 병원 거동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라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에 다시 병원에 오기는 좀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말기 질환 환자들 사실 병원으로 환자를 모시고 가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특히 인공호흡기 같이 여러 가지 기기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 어렵습니다. 이동이. 그리고 신경계 퇴행성 질환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루게릭병이라든지 이런 질환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이제 욕창이나 또는 궤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의사, 간호사들이 가서 진료를 해 줄 수 있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1차 초지는 가급적 그 환자를 직접 보고 그러니까 인제 내원을 하도록 해서 인제 진단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방문해라." 이러지만 사실은 한 번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진 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방문 진료를 처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를 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은 방문 진료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청할 수 있고 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방문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방문 진료에 매겨져 있는 보험 수가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2만 원, 16만 원 이런 이제 보험 수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통 건강보험 환자들은 그중에 한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가 아니라 100%를 진료비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병원에 가실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의사가 와 줘요 이러고 병원에 연락해서 방문 진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전액 환자가 돈을 내겠다고 해야겠죠. 또 그 진료비를 그렇게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지만 우선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우선이고요. 또 그런 환자들만 진료를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나 좋으라고 의사를 집으로 부르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은 다 의료인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새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인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격증을 받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등등 다 병원에서 우리 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의료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고요. 의사 저기 1, 2, 3, 4, 5 이렇게 보이시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요 5 직군을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의료 처음에 말씀드린 의료인 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 행위 또는 의료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조금 조심스럽게 의료 서비스에서 서비스자를 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의료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람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질병의 치료, 간호, 예방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리, 재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의료라고 하고요.
의료 행위 또는 의료 활동,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인 게 들어가면 의료 기술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란 말을 사실 저도 쭉 쓰고 있고요. 뭐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다 의료 서비스라는 말을 지금 다 쓰고 있죠. 의료가 단순한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활동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요. 뭔가 서비스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와 서비스를 합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질 외적인 경제 활동, 용역이나 봉사를 뜻하고, 또 더 넓게는 고객을 위한 친절한 응대, 뭐 거기에 제품 수리, 공공시설 제공, 뭐 이런 자원봉사, 이런 헌신적인 활동까지 포괄하는,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고객을 위한 친절한 응대, 이런 말이 있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료가 조금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성격이 변질됐다고 할까요?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그 개념이 들어가서 고객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서 고객의 만족을 꾀하는 것이 뭐 의료 행위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강조되면서 의료에도 서비스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의료냐 서비스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 행위라고 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라고 많이 쓰고 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의료 또는 의료 행위 또는 의료 활동, 이런 용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이제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환자분을 아픈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대형 병원들 경영을 해야 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환자를 그 아픈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응대해 줘야 될 대상자로, 고객으로 본다는 뜻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의료 행위를 누가 도대체 하는 것이며, 누가 하면 이게 불법이고 누가 하면 이게 정당화되느냐, 이것도 법에 다 이렇게 일단 규정이 돼 있네요. 보시면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해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법에 있네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직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5 직군의 사람들이, 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그분들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좀 있어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우, 그다음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뭐 이런 지금 대학과 종합병원, 또 외국 의료 원조 기관의 의료 봉사 또는 연구 시범 사업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의료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러니까 한의과대학, 간호학 학생들이 감독하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잠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런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용어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 선생님 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어 그 당연히 의료인에게 그런 의료 행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의료 행위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국내에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졸업하고 국가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이제 똑같이 의사 그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우리나라 그 국가 데이터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인제 의료인들의 면허를 전부 관장하는, 시험도 관장하고 면허를 교부하는 일에도 관여하는 기관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저희는 이제 그리고 국시원이라고 주로 줄여서 부르는데요. 국시원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 현황이 아주 그 파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 대학을 졸업하면 일정 그 요건을 갖추고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최소한 인정하는 외국 학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모두 192개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과대학이에요. 그중에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제가 몽골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국 지역인데요. 중국 자치구, 내몽골은 중국 자치구이던데 제가 그냥 몽골을 한번 보니까 몽골에는 2개의 의과대학을 우리나라에서 그 인정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인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최소한 이 2개의 의과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졸업생들이 그 이후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니까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Mongolia, 그다음에 National Medical University of Mongolia 이렇게 2 학교를 인제 인정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만부터 호주까지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모두 제가 세어 보니까 192개 대학이 인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후로 어떤 그 과정을 밟으면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들다고 해요. 첫째 단계는 그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모모 대학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학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해서 대만의 의사 시험을 보고 뭐 그 대만의 규정이 있겠죠. 거기서 의사 면허를 일단 1차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나라에서 일단 의사가 된 후에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의 예비 시험을 또 봐야 되네요. 여기에 보니까 뭐 1차, 2차 해 가지고 예비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가 봐요. 근데 일단 이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예비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진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또 의사 예비 시험이 있습니다. 네. 예비 시험만도 2번을 봐야 되네요. 이 의사 예비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로 치면 기초의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의 아주 부실한 의과대학을 나온 후에 이 의사 예비시험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다음에야 우리나라 국내의 의사 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를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 두 가지를 다 합격해야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과정을 거쳐야 외국 의과대학을 나온 후에 국내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밟고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국내 의과대학이든 외국의 의과대학을 나왔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규정한 이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의사로 사칭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방문 진료 또 환자를 찾아가는 이 의료 행위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시행됐는지 배경을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런 가족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다른 거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이 지금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아니 집으로 의사 간호사가 와서 한번 이 상황을 이 상태를 살펴봐주고 그리고 의료적인 판단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의료 행위, 의료 처치 뭐 그런 것들을 집에서 좀 받을 수 있으면 환자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지금 어떤 논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환자 방문해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연락하셔서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재미있는 주제라고 해주시고 또 좀 별로 저는 이렇게 좋은 용어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은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사이모 앞으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수액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액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고령의 환자신데 식사를 못 하셔요. 식사를 못 하셔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 공급과 또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수액 처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영양이 정말 꼭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영양 수액을 저희가 또 처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액을 이분한테 처방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주사 좀 맞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지금 건강 상태 또 그분의 뭐 다른 장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의 일단 1차적인 진료를 통해서 의료적인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받은 후에 판단이 내려진 후에 그에 따른 이제 처방에 따라서 그 처방을 수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분과 또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의료 이제 댓글이 좀 들어오네요. 재택의료라고 하면 보통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요. 이게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맞는 얘기예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우선 그게 중요하죠.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나이 따지나요?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이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암 환자는 젊은 사람도 암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정말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환자를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방문해서 방문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기준은 아까 법 보여드렸죠. 의료법 30조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니다. 우리가 집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가서 진료해드리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호사나 일반인이 의사 없이 출장 주사를 놓는다면 그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간호사, 일반인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간호사도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주사를 수액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불법이고요. 간호사도 간호사 단독으로 수액을 사실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액이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저희가 약국이라든지 또는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나 의사가 주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처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그런데 어쨌든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집에서 수액을 맞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요? 네, 참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부작용이 어떤 거였을까? 이제 그게 일단 궁금해요. 그냥 부작용 이 한마디로는 답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수액을 처방을 해서 수액을 주사를 놔드리는 그 환자분들은 부작용이라고까지 얘기하긴 뭐한데요. 주사가 들어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주사를 이제 놨을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옆으로 혈관 옆으로 해서 수액이 새서 붓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죠. 요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주사를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주사를 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관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큰 부작용이 생기면 그거는 사실 그 수액을 처방한 의사의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조금 네. 그다음에 의료 사고로 인정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부작용이라고 물어보신 이 부작용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진료가 많이 허용됐는데 지금은 법이 다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하고 지금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택 아까 방문 진료라고 했고 재택 의료라고 했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일단 국가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법이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법은 바뀐 게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표로 보여드렸는데 다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건 뭐지? 그러실 텐데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모두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좀 좋은 점 나쁜 점 문제점들을 알기 위해서 우선 시작할 때는 부분적으로 또는 지역을 국한해서 시범 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의료, 방문진료 모두 시범 사업으로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의료는 2023년부터 즉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미용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비타민 주사나 다이어트 수액 같은 것도 재택의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전혀 다른 영역인가요?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재택의료 방문 진료를 하는 우리 의료 의원들 또 재택의료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원들은 미용이나 이런 뭐 다이어트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거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저희가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약 10명 정도의 환자를 집으로 방문하는데도 정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헉헉대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이나 다이어트 수액 같은 것은 재택의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재택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택의료와 출장 시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출장 시술은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서 하고 있는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특히 재택의료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그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좀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해주는 것이지 이 재택의료와 출장 시술은 이 같은 그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문 서비스라도 어떤 건 합법이고 어떤 건 불법인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요. 출장 시술은 누가 하는 것이고 무엇이냐에 따라서 합법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출장 시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경우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의사 처방을 받았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나중에 지금 요거 질문해 주신 분이 따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드신데 이런 경우 재택의료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혈압 때문에 어떠신지가 참 중요한데요.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재택의료 센터에 어머니 진료를 요청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 뭐 동반해서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서 어머님의 병력, 또 지금 상태, 또 지금 고혈압이라고 했으니까 혈압도 재고요. 또 필요하면 체열을 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다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드신 건지, 다른 질환이 있는 건지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으시면 뭐 지금 이제 치매 검사 같은 거, 인지 검사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또 고혈압 때문에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 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님 건강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진료 의뢰를 하시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진찰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드립니다.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방문 진료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임상 의사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처럼 의과대학 교수도 하고 30년 이상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시니어 의사들이 사실은 퇴직 후 또는 나이가 든 후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좋은 그 기회가 방문 진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별로 이게 소득이 진료만 봐서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분야가 이 방문 진료여서 의료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 같은 시니어 의사들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참 좋은 진료 분야라고 생각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문 진료의 현황이 어떤지, 어떤 환자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진료를 의뢰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라기보다 하여튼 진료를 받고 계신지 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36의원에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뵐 텐데요. 사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국도 강남에 있고 저희도 병원이 강남에 있지만 강남구에도 무의촌이 있다. 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커다란 대학병원들이 지척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관없이 정말 병원에 갈 수 없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강남구에도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섬처럼 강남구 안에도 무의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병원으로 연락하셔도 좋고 보건소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어디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의료와 더불어서 또 돌봄, 요양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니까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하고 의료 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누구나 아프지 않고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